제64화 서서는 떠나고 제1장 승리를 거두고 신야성으로 돌아온 선복이 유비에게 말했다. 조인이 번성에 주둔해 있습니다. 이제 두장수가 죽은 걸 알면 반드시 대군을 일으켜 싸우러 올 것입니다. 어찌 막아야겠소? 저들이 군사를 모두 이끌고 오면 번성이 빌 것이오니 그 틈을 이용하여 번성을 치십시오. 어떻게 말이오? 유비가 계책을 묻자 선복은 귀에 대고 이러저러하게 하라고 일러주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미리 대비해 두었다. 그때 척후병이 아래오 하고 달려와서 보고했다. 조인이 대군을 이끌고 강을 건너옵니다. 과연 예상하였던 대로이군요. 선복은 군사를 출동시켜 적을 맞을 것을 유비에게 청했다. 그 뒤 양군이 마주보고 둥글게 진을 치자 조은이 말을 달려나가며 외쳤다. 적장은 나오너라. 조인은 이전에게 나가 싸우라고 명했다. 이에 이전이 달려나갔다. 그러나 조은과 맞붙은 이전은 시팜남짓에 벌써 힘이 붙였다. 당해내기 어렵자 말머리를 돌려 자기 진영으로 달아났다. 조은이 뒤쫓았으나 적진 양날개에 배치되어 있던 활잡이들이 일제히 활을 쏘아 추격을 막았다. 마침내 양군은 군사를 거두어 각자의 군영으로 돌아갔다. 이전이 조인에게 말했다. 저쪽 군사가 날카로워 가벼이 대적할 수 없습니다. 번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조인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너는 출전하기 전부터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더니 이제는 적에게 매수되어 일부러 싸움에 져주기까지 한 것이냐. 그 죄는 목을 베어 마땅하다. 그리고는 망나니에게 호통을 쳐 이전을 참수하라고 명했다. 여러 장수들이 만류하여 이전은 가까스로 죽음을 면했다. 다음날 조인은 싸움의 방식을 바꾸어 후군을 이전에게 맡기고 자신은 전군을 맡은 뒤 북을 치고 나가 진세를 펼쳤다. 그 뒤 사람을 시켜 큰 소리로 유비에게 묻게 했다. 유비는 내가 펼친 진세를 알아보겠느냐. 그러자 높은 곳에 올라가 적의 진세를 살펴본 선복이 유비에게 말했다. 저것은 팔문금세진입니다. 팔문이란 휴, 생, 상, 두, 경, 사, 경, 계의 8문을 말합니다. 만일 생, 경, 계의 문으로 들어가면 괜찮지만 상, 경, 휴의 문으로 들어가면 다치게 되고 두, 사의 문으로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보아하니 팔문이 포지는 제대로 된 듯하나 조인이 혼자 있는 중간이 허술하군요. 그곳을 찌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을 찌르자면 동남쪽의 생문으로 쳐들어가 서쪽의 경문으로 빠져나오면 전 진영을 꿰뚫는 격이니 적군이 반드시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실전 경험은 부족하나 워낙 이론에 통달한 선복이었다. 믿음이 갔다. 유비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더니 부하를 시켜 적장에게 대꾸하도록 했다. 적장은 듣거라. 내 진법에 조예가 없다만 내가 펼친 진만은 알아보겠다. 내 이제부터 무너뜨릴 터이니 각오하거라. 오냐, 각오하고 있겠다. 하지만 쉽지 않으리라. 유비는 고개를 돌려 조은을 불렀다. 조자룡. 예. 너는 군사 500을 이끌고 동남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돌아 나오너라. 예. 조은은 군사들을 이끌고 동남쪽의 생문으로 들어가 중군을 들이쳤다. 그러자 중군에 있던 조인은 북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조은은 그를 쫓는 대신 유비가 일러준 대로 서쪽의 경문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쪽으로 쳐들어가 동남쪽으로 빠져나왔다. 그러자 조인이 자랑스럽게 쳐놓았던 팔문금세진이 엉망으로 부서지면서 조인의 군사들이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했다. 이를 본 유비가 군사를 휘몰아치자 조인의 군사는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패에 달아났다. 선복은 추격하지 말라는 명을 내리고 군사를 거두어 자기 진으로 돌아왔다. 싸움에 지고 나서야 조인은 비로소 이전의 말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전을 다시 청해 상의하며 말했다. 장군 말대로 유비는 예전의 유비가 아닙니다. 필시 유비 군 중에 유능한 자가 있는 것 같소. 내 진을 보기 좋게 허물어뜨리다니 말이오. 그러자 이전이 말했다. 여기도 여기지만 비어있는 번성 쪽이 더 걱정입니다. 오늘 밤 군영을 기습하여 이기면 대책을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이기지 못하면 군사를 물려 즉시 번성에 돌아가기로 합시다. 불가합니다. 반드시 유비의 대비가 있을 것입니다. 원 그리 의심이 많아서야 어찌 용병을 하겠소. 내가 선봉을 쏠 테니 그대는 후군을 이끌고 오늘 밤 이경에 적의 군영을 덮치시오. 조인은 이전의 말을 묵살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후군을 맡게 된 이전은 그날 밤 이경 무렵 군사를 움직이기 시작한 조인의 선봉군을 뒤따랐다. 제2장
이 무렵 군영 안에서 작전을 짜고 있던 선복은 갑자기 사나운 광풍이 휘몰아치는 것을 보고 유비에게 말했다. 오늘 밤 조인이 군영을 기습하러 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광풍은 야습의 조짐입니다. 그럼 어찌 대비하여야 하겠소? 유비가 묻자 선복은 웃으며 말했다.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군사를 이리저리 배치하여 적의 야습에 대비했다. 조인이 군사를 이끌고 유비의 군영 가까이 오자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조인은 유비의 대비가 있음을 직감하고 군사들에게 서둘러 퇴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조은이 덮쳐들었다. 조인은 군사를 채 거두지도 못하고 북하 쪽으로 황급히 달아났다. 강가에 이르러 배를 찾은 뒤 바야흐로 강을 건너려 할 때였다. 갑자기 강기슭에서 한때의 군사가 쏟아져 나왔다. 앞장선 대장은 다름 아닌 장비였다. 조인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이전은 조인을 따로 보호하여 배에 오르게 한 뒤 강을 건넜다. 이 통해 조인의 군사는 태반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강을 건넌 조인은 언덕에 기어오른 뒤 번성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성문 앞에서 부하를 시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 문을 열라. 그러자 성위에서 북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한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나오더니 호통쳤다. 내 번성을 취한 지 오래이니라. 모두 놀라서 보니 관우였다. 조인은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관우가 뒤쫓았다. 그 바람에 조인은 또다시 많은 군마를 잃은 채 밤을 도와 허도로 달아났다. 가는 도중에 패주하는 병사들로부터 선복이란 자가 유비의 군사가 되어 계책을 꾸미고 방책을 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달아난 조인과 반대로 싸움에 승리한 유비는 군사를 이끌고 번성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번성의 현령 유필이 나와서 일행을 영접했다. 유비는 먼저 백성들을 어루만져 민심을 안정시켰다. 현령인 유필은 본래 장사 사람인데 유비와 마찬가지로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었다. 이에 그는 유비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극진히 대접했다. 유필 옆에는 한 젊은이가 시립해 있었는데 그 용모가 매우 훤칠하고 당당해 보였다. 저 젊은이는 누구입니까? 유비의 물음에 유필이 대답했다. 제 조카 구봉입니다. 조카라고요? 얘 원래는 나후구 씨의 아들인데 부모가 죽어 내가 데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갑작스런 말 같지만 양자로 삼고 싶은데 내게 주실 수 있겠는지요? 에? 황수께서 원하신다면야 조카를 위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필은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구봉에게 일러 유비에게 절하고 아버지로 섬기도록 했다. 그날부터 구봉은 유봉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유비는 유봉을 데리고 숙소로 돌아와 관우와 장비에게 선을 보였다. 두 분 숙부님께 절을 올리거라. 절을 올리고 유봉이 물러나자 관우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님은 이미 친아들이 있으신데 무엇 때문에 양자를 들이십니까? 훗날 반드시 분란이 생길 것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내가 친아들처럼 대하면 저도 나를 친아버지처럼 섬길 터인데 무슨 분란이 생기겠느냐? 관우는 아무래도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미 부자 서약이 이루어진 뒤이고 유비 또한 유봉을 총애하므로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복이 유비에게 말했다. 이 번성은 수비하기에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신야성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유비는 즉시 조은에게 군사 1천을 내주며 번성을 지키도록 한 다음 일행을 이끌고 신야성으로 돌아갔다. 제3장. 한편 유비에게 3전 3패를 하고 허도로 돌아온 조인과 이전은 조조 앞에 엎드려 울면서 장수를 잃고 군사를 꺾인 패전내막을 상세히 아랜 후 죄를 청했다. 그러자 조조가 말했다. 싸움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비군이 어찌 그토록 강해졌느냐? 그 점이 이상하구나. 아는 바가 있느냐? 조인이 말했다. 적을 없인 여긴 제불차리오나 패배의 원인은 새로 들어온 유비 군사 선복의 계책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선복이 누구냐? 그러자 정욱이 웃으며 말했다. 본명은 선복이 아닙니다. 그자는 어릴 적부터 학문과 칼쓰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중평 말년에 남의 원수를 갚는다며 사람을 죽인 뒤 머리를 풀고 얼굴에 먹칠을 하고 도망다니다가 관리에게 붙잡혔지요. 이름을 물어도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레위에 그를 묶어 북을 치며 저작거리로 조리를 돌렸는데 어찌된 셈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도 입을 여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도움으로 달아나게 된 그는
그때부터 이름을 선복으로 바꾸고 배움의 열성을 보이면서 유명한 스승들을 두루 찾아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담론을 즐긴 사람 가운데는 수경선생 사마위 같은 이도 있지요. 영천 출신으로 그자의 본명은 서서, 자는 원직입니다. 선복은 가명이지요. 조조가 말했다. 자네와 비교하여 서설한 자의 재주는 어떠한가? 저보다 10배는 낫습니다. 아깝구나. 어진 선비가 유비에게 넘어가다니. 날개를 달아준 꼴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사람 욕심이 많은 조조의 입에서는 장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러자 정옥이 말했다. 서서가 비록 유비에게 있다 하나 승상께서 쓰시겠다면 불러올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에 귀가 번쩍 뛴 조조가 물었다. 그래, 그자를 불러올 방법이 있단 말인가? 예, 서서는 효자입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노모만 집에 계신데 지금 그 아우마저 죽어 노모를 모실 사람이 없습니다. 승상께서 사람을 시켜 그 노모를 허도에 모셔놓고 아들을 부르는 서차를 쓰게 하시면 서서가 올 것입니다. 그거 묘수로군.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사람을 시켜 서서의 노모를 빨리 데려오도록 했다. 하루도 안 되어 서서의 노모가 허도에 도착했다. 조조는 그녀를 극진히 대접했다. 듣자니 아드님 서원직은 천하의 기재인데 지금 신야성에서 역적 유비를 도와 조정을 배반하고 있으니 아름다운 옥이 진창에 빠진 것 같아 실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수고스럽지만 노모께서 서차를 쓰시어 그를 허도로 부르시죠. 그럼 제가 임금께 말씀드려 반드시 높은 벼슬이 내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좌우의 붓, 먹, 벼루, 종이의 문방사우를 가져오도록 명하여 서서의 노모에게 서차를 쓰게 했다. 그러자 서서의 노모는 지필묵을 한쪽으로 밀어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유비는 어떤 사람이요? 조조가 대답했다. 탁군 출신의 하찮은 인물로 망명대의 황숙이라 칭하고 다니지만 신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른바 겉모습은 군자이나 속은 소인이죠. 그러자 서서의 노모가 분노한 음성으로 소리질렀다. 내 어찌 그런 심한 거짓말을 하느냐? 나는 유비가 중산정왕의 후예여 효경황제 현손으로 몸을 낮추어 선비를 대하고 공손히 남을 대접하여 그 어진 명성이 평소부터 뚜렷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들어왔다.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목동이나 나무꾼 할 것 없이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내 아들이 그를 돕고 있다면 다른 주인을 만난 것이다. 너는 한나라 승상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나라 역적이니라. 그런데도 도리어 유비를 역적이라 하면서 내 아들에게 발금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오라고 시키다니 어찌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느니야. 말을 마치자 그녀는 벼루를 들어 조조에게 집어던졌다. 서서의 노모쯤 되니 역시 여느 안악내와는 달랐다. 벼루를 간신히 피한 조조는 크게 노했다. 저 노파를 끌어내 참수하라. 무사들이 그녀를 끌어내어 목베려 하자 정옥이 조조를 말렸다. 서서의 어미가 승상의 성정을 거스른 것은 죽기를 바라서 그리한 짓입니다. 만일 승상께서 죽이시면 의롭지 못하다는 욕을 듣는 한편 서서 어미의 덕을 이루어주는 꼴이 됩니다. 서서 어미가 죽는다면 서서가 죽을 힘을 다해 유비를 도와 복수하려 들 것이니 살려두느니만 못합니다. 서서의 몸과 마음을 두 군데로 나뉘게 한다면 설사 유비를 돕는다 하여도 힘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분간 서서 어미를 살려두십시오. 살려두라고? 예, 제게 서서가 이곳에 와서 승상을 보필할 수 있도록 속여 넘길 계책이 있습니다. 서서가 온다면 굳이 그의 노모를 죽일 필요가 없었다. 그렇군. 계책이 있다 하니 자네가 책임지고 성사시켜보게. 조조는 서서의 노모를 죽이지 않고 별실로 보내어 부양토록 했다. 제4장. 정욱은 날마다 서서의 노모를 찾아가 문안을 드렸다. 예전에 서서와 의형제를 맺었다는 거짓말로 신뢰를 얻은 뒤 음식과 선물을 싸들고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주는 등 친숙한 사이가 되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서서의 노모도 차츰 마음문을 열게 되었다. 정욱은 때로 문안 서찰을 올렸다. 이에 서서의 노모도 답장을 보내게 되었다. 정욱은 곧 필법에 능한 자를 시켜 노모가 쓴 서찰의 필체를 흉내내어 가짜 서찰을 만들게 했다. 그리고 이를 지참한 신복을 신야성으로 보냈다. 신야성에 도착한 신복은 병사의 안내를 받아 서서의 군막으로 갔다.
어머니의 서찰을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듣고 서서는 그 신복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저는 관청의 심부름꾼인데 노부인의 부탁을 받고 서찰을 전하러 왔습니다. 신복은 노모의 서찰을 서서에게 바쳤다. 근자의 네아우 강이 죽은 뒤로 사방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만한 곳이 아무데도 없어 슬프고 서럽기만 하였는데 뜻밖의 조승상이 사람을 시켜 나를 허도로 오게끔 속였구나. 그리고 네가 반역을 하였다며 나를 오게 가두려 하였으나 정옥등이 힘을 써주어 위기는 잠시 면하였다. 내가 와서 투항한다면 죽음은 면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 이 서찰이 당도하거든 너를 낳아기른 어미의 은혜를 생각하여 밤을 도와 달려와서 효도를 다하거라. 그런 다음 천천히 고향에 돌아가 농사나 짓고 살면 큰아는 면할 것이다. 지금 내 목숨은 실에 매달린 형국이니 오직 구원을 바랄 뿐 더 이상 여러 말 하지 않으마. 읽기를 마친 서서의 눈에서는 눈물이 샘솟는 듯했다. 한참 후 그는 서찰을 가지고 유비를 찾아가서 말했다. 저는 본래 영천 사람으로 이름은 서서 자는 원직입니다. 도망쳐 피해 다니느라 이름을 선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서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본명을 밝혔다.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는 유비에게 서서는 자신이 그를 접근하게 된 경위를 털어놓았다. 사실은 전에 유경승이 어진이를 불러들이고 선비를 받아들인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찾아간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별서찰을 써놓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수경 선생의 장원에 찾아가서 그 일을 털어놓으니 수경 선생은 제가 주인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심히 책망하면서 유해주가 이곳에 계신데 어찌하여 섬기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저작거리에서 미친 노래를 지어 부르며 사군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저를 버리지 않는 은혜를 입어 즉시 중용되었지요. 그 이야기는 나도 알고 있소.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지금 노모가 조조의 관계에 빠져 허도로 잡혀가 갇혀 계시고 고퇴를 당하실 모양입니다. 노모가 서찰을 보내 부르고 계시니 제가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견마지로를 다하여 사군께 보답하려 하였으나 노모가 저렇게 잡혀 계시니 힘을 다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작별을 구하고 돌아가야 하오니 뒤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서가 말을 마치자 유비가 큰 소리로 울며 말했다. 모자 사이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오. 원직은 나 때문에 걱정할 것 없소이다. 노부인을 만나본 다음에 가능하다면 다시 가르침을 받고 싶구려. 서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나려 했다. 그러자 유비가 붙들었다. 하룻밤만 더 묵으며 함께 이야기라도 나누고 내일 떠나기 바라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서가 물러가자 손건이 유비에게 말했다. 원직은 천하의 기재입니다. 오랫동안 신야성에 있어 우리 군사의 허실을 죄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조에게 귀순한다면 반드시 중요한 자리에 임용될 것이니 우리가 위태로워집니다. 주공께선 마땅히 그를 붙드시고 절대로 보내지 마십시오. 원직이 가지 않으면 조조는 반드시 그의 어머니를 죽일 것이고 또 원직이 자기 어머니가 죽은 줄 알면 어머니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도 전력을 다해 조조를 칠 것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그건 안 될 말이오. 남의 어머니를 죽게 만들면서 내가 그 자식을 쓴다는 것은 어질지 못한 일이고 못가게 붙잡아 모자의 정을 끊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이오.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질지 못한 일과 의롭지 못한 일은 하지 않겠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 감동을 받았다. 유비가 지닌 이어짐과 의로움 또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박애와 정의는 그의 맞수 조조에게는 없는 인간적 매력의 원천이었다. 유비는 이것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신뢰를 얻었다. 이 같은 언행을 그의 정치적 책략의 하나로 해석한 이도 있으나 설령 그것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유비의 경우는 조금도 책략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유비의 장점이었다. 그는 술자리를 마련하여 서서를 청했다. 송별주를 권하니 서서가 말했다. 지금 노모가 갇히신 것을 생각하면 금파주나 오객주같이 좋은 술이라도 목에 넘어가지를 않는군요. 그러자 유비도 말했다. 공이 떠난다는 말을 들으니 나는 두 손을 다 잃은 것 같아서 용의 간이나 봉의 골수 같은 진귀한 안주라도 쓰기만 하구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바라보고 울면서 그날 밤을 함께 지새웠다. 제5장 날이 밝자 모든 장수들이 성 밖으로 나가 전별을 위한 술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성을 나선 유비와 서서는 장정에 이르자 말에서 내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유비가 술잔을 들고 서서에게 말했다. 내 인연이 엷어 선생과 함께하지를 못하는구려. 부디 선생은 새 주인을 잘 섬겨 공을 세우고 이름을 떨치기 바라오. 그러자 서서가 울면서 말했다. 제주도 보잘것없고 지혜도 천박한 저를 중용해 주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불행히도 도중에 떠나게 되면 정말 노무 때문입니다. 설사 조조가 압박하더라도 저는 죽을 때까지 단 하나의 계책도 내놓지 않겠습니다. 선생이 떠나고 나면 나 역시 어디 멀리 산속에라도 들어가 숨어서 살까오. 유비가 한숨을 길게 내쉬자 서서는 손바닥으로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다. 제가 사군과 함께 제왕의 대업을 꾀하였던 것은 이 뛰는 가슴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모의 일로 가슴이 어지럽습니다. 설사 이곳에 있다 하여도 이를 처리함에 보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군께선 덕이 높고 어진 사람을 따로 구하여 보좌를 받으시며 함께 대업을 도모하십시오. 어찌 그리 쉬 낙담하시는지요? 천하의 선생보다 더 덕이 높고 어진 사람이 어디 있겠소. 아닙니다. 저는 참나무나 가죽나무처럼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감히 그런 과분한 칭찬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서서는 작별에 앞서 또 여러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러분은 사군을 잘 섬겨 이름을 죽백에 들이우고 공을 청사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끝이 없는 저를 절대로 본받지 마십시오. 이름을 죽백에 들이운다는 것은 아직 종이가 없던 시절 중요한 일을 대나무나 비단에 기록했기 때문에 생겨난 관용어로 그 뜻은 이름을 역사책에 남긴다는 것이다. 서서의 말에 슬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유비는 차마 헤어질 수가 없었다. 한 역정만 더 갑시다. 거기서 오리쯤 더 가니 다음 역이 나타났다. 서서가 말을 멈추고 말했다. 이제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나오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서 하직하겠습니다. 유비는 마리에서 서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렇게 가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니 어느 때 선생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구려. 말을 마치자 또 눈물을 비오듯 흘렸다. 서서 역시 울면서 떠났다. 유비는 숫가에 말을 세운 채 서서가 말을 타고 종자들과 함께 총총히 가는 모습을 내내 지켜보면서 울었다. 아, 원직이 갔구나. 내 이제 어찌할꼬. 눈물을 멈추고 바라보다가 서서의 모습이 숲에 가려 잘 보이지 않자 채찍으로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려야겠구나. 사람들이 까닭을 묻자 유비가 말했다. 저것들이 서원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앞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가던 서서가 갑자기 말을 박차고 돌아왔다. 유비가 말했다. 원직이 돌아오는 것을 보니 떠날 생각이 없는 것 아닐까. 이에 기쁜 마음으로 말을 몰고 나가 그를 맞았다. 선생이 이렇게 돌아온 데는 필시 뜻이 있겠지요? 그러자 서서는 고삐를 당겨 말을 멈추고 말했다. 얘 마음이 낱마처럼 엉켜 드릴 말씀을 그만 깜박 잊었습니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선비가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양양성박 20리에 융중에 살고 있습니다. 사군께서 그를 찾아보지 않으시겠는지요? 유비가 말했다. 그럼 번거롭지만 원직이 나를 위해 불러줄 수는 없겠소. 서서가 말했다. 그 사람은 몸을 굽혀 찾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군께서 직접 찾아가셔야만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주나라가 여망을 얻고 한나라가 장량을 얻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망은 주나라 초기의 군사전략가였던 강태공의 다른 이름이다. 그 사람의 재주와 덕망을 선생과 비교하면 어떠하오이까? 저를 그 사람에게 비교하는 것은 둔한 말을 기린에 까마귀를 난새나 봉황새에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춘추시대의 명재상인 관중이나 전국시대 연나라의 명장인 아기에 비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중이나 아기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요. 얘 조정에 들어오면 재상이고 싸움터로 나가면 장군인 입상 출장의 관중이나 아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그의 재주를 당할 자가 이 시대엔 없습니다. 유비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싶구려. 그는 낙야군 양도현 사람으로 성은 제갈 이름은 양, 자는 공명이라 합니다. 한나라 사례교의 제갈풍의 후예이죠. 부친의 이름은 규, 자는 자공인데 해산군의 군승으로 있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 까닭에 제갈양은 숙부 제갈련의 집에 얹혀 살았는데 제갈련이 형주목 유경승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가서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이 양양에 있게 된 것입니다. 뒤에 제갈련이 죽자 제갈양은 아우 제갈균과 함께 몸소남양에서 농사를 짓고 살며 늘 양보음을 즐겨 불렀습니다. 살고 있는 곳에 와룡언덕이라는 이름의 구릉이 하나 있어 스스로 와룡선생이라는 호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줄 대상이 없는 이 시대의 기재이니 사군께서 빨리 찾아가 보십시오. 만일 이 사람이 기꺼이 보조하겠다고 한다면 천하를 평정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시겠습니까? 전에 수경 선생이 봉룡, 봉추 중에 하나만 얻어도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 말한 사람이 바로 봉룡, 봉추가 아니오? 봉추는 양양의 방풍이고 봉룡이 바로 제가 말한 제갈공룡입니다. 유비는 뛸 듯이 기뻐했다. 오늘에야 비로소 봉룡, 봉추라는 말뜻을 알게 되었구려. 그런 대현이 눈앞에 있는 줄 어찌 짐작이나 하였겠소. 선생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눈뜬 장님이었을 것이오. 대현이란 큰 현자란 뜻이다. 서서가 가다가 돌아와서 그 대현을 추천한 일에 대해 뒷사람은 이렇게 읊었다. 어진이 다시 못 볼 이별이 원통하여 눈물로 갈라서는 서로의 정 깊은데 말 한마디 봄날에 우레처럼 울려 남양에 누워있던 와룡을 일으켰네. 서서는 유비에게 다시 작별을 구하고 길을 떠났다. 유비는 서서의 말을 듣고 나서야 사마휘의 말뜻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마치 만취해서 깨어난 듯 꿈에서 깨어난 듯했다. 장수들을 이끌고 신야성으로 돌아온 유비는 고두한 예물을 준비하고 관우, 장비와 함께 남양의 제갈량을 찾아가기로 했다. 한편 유비와 작별했지만 못내 아쉬운 정을 잊을 수 없었던 서서는 혹 제갈량이 세상에 나와 유비를 돕는 일을 꺼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말을 몰고 와룡언덕 밑에 있는 초려로 들어가 제갈량을 만났다. 원직이 이곳엔 웬일이오? 제갈량이 반가이 맞자 서서가 말했다. 나는 본래 유해주를 섬기려 하였으나 노모께서 조조에게 붙잡혀 계시니 어쩌겠는가. 서차를 보내시며 오라 하시니 그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네. 떠나기에 앞서 그대를 현덕에게 추천하였으니 가까운 시일에 방문이 있을 걸세. 그때 피하지 말고 평생의 큰 재주를 펼쳐 그분을 도와준다면 다행이겠네. 이 말을 들은 제갈량의 낯빛이 변했다. 그대는 나를 제사의 희생물로 삼자는 거요. 그리고는 소매를 떨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물러나온 서서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허도로 말을 몰기 시작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